먼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손민호 위원장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민호 의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정책토론회가 꽤 오래 했죠. 한 10년 정도 한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줌에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 공무원 아닌 분들 몇 분이나 되세요? 공무원 아닌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공무원 아닌 분들. 네, 네. 줌으로 회의하니까 그래도 좀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예산정책 토론회를 이 분야뿐만 그래도 그나마 지금 제가 볼 때 소통협력 분과라 좀 더 들어오신 게 아닌가 싶은데, 예산정책 토론회를 가보면 우리 시민들은 없고 발표하시는 공무원들하고 발제하시는 교수님, 그다음에 시민단체 몇 분 정도 참여하셔서 이 예산정책 토론회가 계속 진행되는 거를 봐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요구했던 건 뭐냐면 이 예산정책 토론회에 공무원들은 참여하지 마라. 참석시키지 마라. 이 동원해서 오는 사람들이 없어져야 이 예산정책 토론회 민낯을 볼 수 있다. 몇 사람 모여서 내년도 예산 자료, 이거 뭐 매년 이제 올리는 자료들 가지고 얘기하고 이걸로 예산정책 토론회를 했다 하는 명분 쌓기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예산정책 토론회에 시민들이 관심이 없다 하는 걸 좀 알아야 뭔가 변화가 시작될 텐데, 참여하는 사람들 한 200명씩 오고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이 예산정책 토론회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잘 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져서 제가 시작하면서 너무 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되지만, 우리가 주민 참여 예산을 10억에서 500억까지 확대한 이유는 이 토론회가 형식적이지 않게 하려는데 그 주민 참여 예산의 확대의 주요 목적 중에 하나다. 그래서 그 주민 참여 예산으로 참여를 해본 주민들이 전 예산의 편성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박남춘 정부 들어와서 주민참여 예산을 100억, 200억, 300억, 400억, 내년에 뭐 500억까지 이렇게 늘리는 과정에서 여전히 이 지금 참여예산 예산정책 토론회가 이 형식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시 보여서 좀 안타까워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 내용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사업에서 공무원 조직의 소통 협치에 관한 부분들을 조금 담당 공무원들, 소통 협치 담당 공무원들의 교육을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우리 소통협력관님께도 계속 주문하고 요구하는 사항인데,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전방위적으로 시민들과 협치해야 되는, 협업해야 되는 사업 부서들이 꽤 많은데, 여전히 소통과 협치의 대상이 시민이다. 우리 소통협력 담당관의 소통협치의 대상은 공무원들에게 좀 더 공무원들에게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사업 비중을 좀 둬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갈등 부분에 상당 부분을, 증폭과 확대가 되는 상당 부분은 공무원들 간의 소통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업무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부서 간의 상충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 조직의 소통과 협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들을 좀 해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좀 더 고민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주민자치회 사업과 관련해서 시는 그 소통협력 담당관실로 이제 이관을 했죠. 자치행정국에서 행정국에서. 근데 군구는 여전히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입니다. 주민자치회가. 그래서 시는 주민자치회를 이제 협치의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군구는 여전히 행정의 전달 체계로 인식을 하고 있다, 주민자치회를. 그래서 이 군구가 어떻게 이 주민자치회 관련돼서 또 주민참여 예산 관련돼서 이거를 행정의 전달 체계로 보지 않고 이 협치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나갈 수 있게 할 것인가. 지금 올해 사업도 작년 사업도 그랬고 올해 사업도 하면서 우리가 의도한 대로 군구가 현장에서는 이런 주민자치회나 주민참여 예산이 현장에서는 잘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 것, 의도한 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계속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시가 의도한 대로 현장이 움직일 수 있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발표해 주신 손민호 위원장님께 박수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거는 크게 네 가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참여예산 제도를 통해서 성장한 성숙해진 인천 시민들이 오히려 이 인천시의 재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민들과의 협업이 더 실질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 동시에 세 번째로 공무원들, 특히 이제 집행부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내부적인 어떤 장치들이 사업으로도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해 주셨고요. 네 번째로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을 주도를 하면서 시는 주민을 협치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지만 군구는 오히려 행정의 전달 체계로 보는 편이 강하다. 그래서 어떻게 시가 이 기초단체들을 견인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곽현근 교수님께 발표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준비 혹시 괜찮으실까요?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전대학교 행정학과의 곽현근입니다. 이렇게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 정책 토론회에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영광입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현장에 가서 토론을 하려고 했는데 교통편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너무 막 교통편이 대전에서 인천 가는 게 자주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요. 너무 일찍 움직여야 돼서 좀 양해를 구하고 좀 온라인으로도 참여를 하면 안 되겠느냐 했는데 이렇게 배려를 해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 자료를 좀 올려가지고요,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의 이제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 이렇게 각 여러 시민 참여를 위한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배분했느냐,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인천광역시가 저도 전 세계 보편적 관점에서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야 되는가 하는 걸 한번 진단해 보면 아마도 현장에 계신 공직자분들뿐만이 아니라 여기 참여하고 계시는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PPT를 좀 준비해서 제가 준비한 걸 말씀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랫동안 주민 참여를 연구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좋아하는 질문과 대답이 있습니다. 2012년에 유럽의 유명한 정치학자인 린츠 샵이라고 하는 이 학자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지방정부의 미래가 있는가? 지방정부로서는 없다. 현대사회에 막 우리가 지구온난화 문제를 비롯해서 정말 이 지방정부와 다를 수 없는 규모의 문제들이 큰 문제, 작은 문제 이런 게 속속 나오는데 지방정부가 사이즈를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줄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지리적 경계에 기반을 두고 있는 지방정부로서 공무원과 정치인만으로는 어떤 주민이 또는 국민이 바라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미 도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지방정부가 여기서 거버넌스 협력이라고 하는데 뒤에 가면 이제 민간협치 이런 부분인데 시민사회나 이런 분들의 전문성을 좀 접목을 해가지고 그나마 공직자의 전문성을 넘어서서 이런 시민사회 전문성까지 접목하고 또 시민사회에 적극 참여를 이렇게 끌어들이면 그나마 지방정부는 존재의 가치가 아마 인정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바라건대, 이 바라건대라는 말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만약 지방민주주의를 다시 발명하는 데 성공한다면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국민이나 시민들이나 시민사회 분들은 이 지방민주주의라는 말이 좀 익숙치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정확하게 뭐냐면 대의민주제는 바꿀 수 없다, 대체할 수 없다,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추가적 대안적 민주주의 모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직접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결사체민주주의 이러한 민주주의로부터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직자와 정치인뿐만 아니라 시민과의 상호작용, 상호학습의 과정이 필요하다. 또 시민의 직접 참여에 대한 공무원과 정치인들의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제가 이걸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 학자가 이렇게 제시한 이 방향성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이 행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혁신적이고 선진적인 제도들을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이야기할 때 바로 지방정부의 주인이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의 의사와 통제에 따라서 운영돼야 한다는 이 부분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보편적인 학술 용어는 지방민주주의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주민자치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 우리가 어떤 지방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좀 쉬워질 이야기들이 주민자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헷갈리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지방자치를 혁신해 나가는 과정에서 바로 이렇게 2018년부터 자치분권 종합계획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주민주권의 의원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도 주민참여권 보장, 여러분 한번 잘 보시고요. 인천광역시는 지금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수기 기반의 주민참여 방식 도입, 주민자치의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 조례 재개정의 주민 직접 발언 제도 도입, 주민 소환 및 주민 감사 청구 요건의 합리적 완화, 주민투표 청구 대상 확대, 주민참여 예산 제도 확대.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고 또 많은 지자체들이 이 가이드라인 밑에서 주민주권, 지방민주주의를 강화하려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도 예외는 아니죠.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인천광역시도 충실하게 이러한 제도들을 지금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 주민주권이란 말이 이제 현 정부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이게 지방민주주의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용어인데요.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도 이 주민주권이란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주권은 바로 지방정부의 주인이 누구냐? 주민이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권한은 결과적으로는 이 주민들이 위임을 한 거지 최종적인 원래는 의사결정 권력이 주민에게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주민주권을 강화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단순히 대표를 뽑는 걸 넘어서서 지방정부 의사결정에 대해서 주민 영향력을 확대, 강화해 나간다라는 그런 의미들이 있고 그러면은 투표 이외에도 주민들이 저희 인천광역시 시정 또 내지는 자치구 또는 군의 그 행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더 커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그럼 지방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 말고 뭐가 있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들을 나눠놨습니다. 수기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또 민간협치라고 하는 부분은 따로 이렇게 빼가지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 와서는 가장 강조되는 참여 방식 중에 하나가 디지털 참여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론하고 전혀 상관없이 정말로 실제 제도로부터 전 세계적으로 확산돼서 최고 높은 수준의 주민참여 제도로 간주되고 있는 게 이 주민참여 예산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돈을 나누는 것, 돈이 곧 권력인데 시민들이 지방정부에 돈을 나누는데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권력을 공유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인천광역시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아마 오늘은 주민참여 예산제에 할당된 500억을 나누는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정책 분야에서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그래서 좀 더 일반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유수의 전 세계의 도시들이 이 주민참여 예산제를 강화해 나가는 것은 그냥 당연시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좀 이따 이렇게 그 인천광역시의 주민 참여의 어떤 수준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려면 약간 분석적인 노력들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그림을 중요하게 이제 세 가지 질문을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천광역시가 지방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서 시민 참여를 강화해 나가야 되는데 첫째 누가 참여하느냐의 문제. 그래서 그냥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느냐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전문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느냐. 이게 대표적인 게 바로 누구냐면 바로 시민사회 단체,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활동하시는 이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정부 정책에서 이해관계를 가지는 분들, 또 우리가 수기민주제를 제도적으로 얘기할 때는 예를 들면 인천광역시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한 200명 정도를 시민참여단을 이렇게 구성한다 그러면 무작위로 선발하는 게 원칙이 되어야죠. 그래야지 뭐 모집단이 인천 시민 전체를 대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의 요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런 민주주의 제도나 혁신의 모형들을 놓고 보면은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다르고 거기 누가 참여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어떻게 참여자들이 의사소통을 하고 결정을 내리느냐 하면은 단순히 그냥 목소리도 안 내고 옛날에 공청회처럼 와서 가만히 앉아있다 정보만 가져가는 그런 것도 있는 반면에 토론을 통해서 자기의 손을 드러내거나 또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손을 바꾼다거나 그래서 어떻게 참여자들이 의사소통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가. 그래서 이것도 좀 단계별로 그냥 일반 시민들이 자기의 선호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과정일 수도 있고 다른 분들과 토론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의사결정에 도달하는 수기형 또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매우 강도가 높은 수기를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참여자가 말한 것이 공공기관 또는 참여자 스스로의 행위와 연관되는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정말로 강력한 영향,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되든가 아니면 그냥 가서 정보 하나 가지고 개인적으로 그냥 이익만 자기 이익을 이렇게 증진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제공한 어떤 정보를 그냥 이렇게 흡수만 하는가 뭐 이 정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인천광역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 민주주의 제도들을 시민 참여 제도들을 갖다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 그것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표를 제시하는 거는 앞에 있는 5개 민주주의 혁신 유형에도 학자들이 이렇게 대의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수기민주주의, 또 결사체 민주주의라고 앞에서 얘기하지 않았던 이민주주의, 또 고객민주주의 이런 걸 나눠놓고 이게 시민들과 관계에서 투입 정당성, 과정 정당성, 산출 정당성 이런 학술적인 용어를 통해서 장단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저 친구 또 이론적인 얘기만 한다 하고선 벌써 다른 어떻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니까 인천광역시 지방민주주의 제도 유형을 쭉 놓고 보니까 대충 고객민주주의 제도 채택하고 있습니다. 소통력구의 시민 만족도 소위 시민 만족도 조사가 대표적인 고객민주주의의 그 제도 유형입니다. 시장님과 어떤 토론하는 거, 그러니까 토론 공동체 또는 대화 공동체 방식이 바로 수기민주의 대표적인 예인데 이렇게 그냥 무작위 방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민들을 초대해서 시장님과 이렇게 토론하는 거, 이게 수기민주주의 제도. 인천형 수기 기반 갈등 관리 시스템 추진. 그래서 조례도 통합을 했는데 정말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공공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기법이 수기민주 제도인데 인천광역시는 그런 조례를 갖다가 통합하는 그런 노력을 이미 통합이 되었더라고요. 또 근데 이제 시민과 행정이 함께 지속 가능한 협치 실현. 그런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자꾸만 유형을 분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부분은 좀 계속 지속적으로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까도 말씀드린 시민사회 단체나 이런 분들을 초대해서 함께 어떻게 보면은 그 머리를 맞대고 단순히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우리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워킹그룹을 여러 개 가동시켜 봤는데 그러니까 같이 공무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선 실제 제도를 만들어 나갑니다. 이렇게 고쳐보자 저렇게 고쳐보자 그렇게 만들었을 때 뭐가 문제다 해서 공동으로 책임져가는 이런 노력들이 있을 때 우리가 민간협치 협력적 거버넌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미 적어도 선언적으로는 인천광역시에서는 또 그러한 비영리 민간단체, 시민사회 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도 배정을 하고 있고 물론 다른 지자체들도 하고 있지만 이 역량을 왜 강화하겠습니까? 시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협력적 거버넌스는 약간은 전문적인 어떤 시민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을 끌어들여서 인천광역시의 시정을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이냐 이제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미 아까 말씀하셨지만 동 단위의 주민자치회 또 작은 마을 단위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마을 공동체. 그래서 이런 건 다 결사체 민주주의. 주민들이 현장에서 발 디디고 사는 마을이나 동이나 이런 데서 같이 이제 뭐랄까요? 당신네들이 활동을 하기도 하고 또 그 연장선상에서 행정에게 우리 마을이 원하는 건 이런 것이다라는 걸 전달해주는 그런 결사체 민주주의. 그리고 여기 보면은 다양한 또 다른 어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는 인천광역시한테 제안하고 싶은 게 뭐냐면 디지털 민주주의는 정말로 그 참여 이론 중에서 최근에 가장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는 정책 의제 설정, 정책 결정, 정책 집행까지, 정책 평가까지 디지털 민주주의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 나가면 또 예산도 많이 확보를 하고 또 그 연장선상에서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인터넷에 딱 들어가 가지고서는 뭐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어떤 그 온라인상에서 참여 시스템이 얼마나 근사하게 만들어졌느냐 이런 고민들도 함께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미 선진국에서 얘기하는 지방정부 민주주의의 혁신을 이렇게 하고 나가고 있는데 그럼 이제 이게 잘 되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인천광역시는 뭐로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면 제 생각에는 이걸 한번 보세요. 국제기구 2015년에 나온 기사입니다. 국제기구 이게 아마 저기일 겁니다. 세계은행 유엔 세계은행에서 대한민국의 사법부 제도가 세계 2위랍니다. 그래서 막 법원에서 막 뭐랄까요? 굉장히 우리가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측을 보세요. OECD 사법제도 신뢰도 수준 거의 41개국 중에서 39위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아무리 그 인천광역시가 이렇게 위에 제도를 잘 만들어놨다고 그래가지고 가동하는 거하고 게임의 규칙은 아주 근사하게 만들어놨는데 게임은 개판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법부는 게임의 규칙은 정말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 할 만큼 근사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 게임은 반칙이 난무하거나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전혀 그 게임의 결과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하는 수용할 수 없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인천광역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제도 설계와 실제 게임에는 절대 같은 게 아니다. 같은 게임의 규칙을 공유하고 벌어지는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게임의 양상과 결과가 달라지는데 이거 그럼 누구의 문제이겠습니까? 인천광역시 공무원의 문제이고 인천광역시 시민의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또 인천광역시가 가지고 있는 자치구나 군에 있어서도 서로 달라지는 결과는 거기에 있는 군민이나 구민이나 공무원의 문제인 겁니다. 특히 제 생각에는 현재로서는 공직자의 태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경로 유전성. 우리가 제도를 얘기할 때 수십 년간 이렇게 해왔던 패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면은 우리가 이 참여 제도를 초대 공간이라고 하는데 이 초대 공간에 시민들이 오면 유주얼 서스펙트. 그냥 그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을 초대해서 또 과거의 관행대로 이런 것들이 계속 남아있다죠.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지방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참여자 사이의 새로운 태도, 새로운 형태의 신뢰, 새로운 기술과 역량, 권력의 공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깊숙하게 있어야 되고 이 권력을 시민들과 공유한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의식이 필요하고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거죠. 행정이 항상 연말에 돈을 어떻게 썼냐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이것들 차라리 어떻게 보면 좀 서투르더라도 학습과정을 더 강화해 나가고 새롭게 시민들로 하여금 발견해 나가는 이거 재미나네 이런 것도 있었구나 이런 걸 굉장히 존중해 주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우리 그 손민호 의원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마을 자치 제가 이쪽 분야 이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 지방민주제도를 언급하기는 어렵고요. 제 생각에 이 인천광역시가 지금은 읍면동에다가 주민자치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데 주민자치에만 너무 초점을 둘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예를 들어서 마을 공동체 만들기, 그 다음에 주민참여 예산제, 주민세, 그리고 뭐 우리가 주민자치에 이제 조직화해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하느냐 이제 이 문제인데 이건 계속 강조가 되었어도 왜 안 될까요? 아까 손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깊게 뿌리내려 있는 그 실국의 어떤 그런 칸막이 다행스럽게도 주민자치회가 바로 마을 공동체와 아주 깊숙한 관련이 있다고 그래서 아마도 이 부서를 정확하게 제가 지금 소통협력관인가요? 이쪽으로 그 사업을 옮겨준 거는 진짜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전광역시도 이미 오래전에 그렇게 했고요. 또 아까 얘기했던 자치구도 잠깐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예를 들면은 한
국에서 전체 마을 공동체와 주민자체를 같이 가도록, 주민참여 예산제도 같이 연계하도록, 또 주민세도 내려보내면 그걸 갖다 거기에 쓸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기금화한다든가 이런 노력들도 같이 이루어진다. 거기다가 동 단위에서는 무슨 주민자치 따로, 그다음에 작은 마을 단위에서 마을 공동체 조직이나 뭐 이런 게 따로, 이게 아니라 착한 마을 공동체와 주민자치를 어떻게 연결시킬까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뭐냐면은 이게 풀뿌리 민주주의 생태계 조성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다음에 토론해 주실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아마도 사회적 경제 쪽인데, 사회적 경제도 마을 공동체 기반의 사회적 경제가 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판단 속에서 자꾸만 이 수평적인 연계, 공동체 부분과 결과적으로는 그 사회적 경제 부분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연계돼서 생각이 돼야 된다. 이 당위임에도 불구하고 이 실국가의 칸막이 때문에 잘 안 되는 부분, 이거는 뭐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요점은 뭐냐면, 제가 감히 단언컨대 차기 정부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건 또 이거 리더십하고 상관없이 지금 인천광역시가 이렇게 뿌리내리고 있는 읍면동 단위에서의 주민자치회를 그러면 어떻게 강화해야 될 거냐. 아까 손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뭐냐면은 마치 이 행정은 뭐냐면 이 주민자치니까 주민자치회 니들이 알아서 예를 들면 계획 세우고, 근데 너희들이 너무나 초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한다, 이게 아니고요. 사회적 인프라로서 읍면동 단위에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조직에 대해서 이미 투자를 했어요. 그럼 시민 역량이 어느 정도 좀 서투르지만은 그래도 기반을 깎고 나왔어요. 어떻게 될까요? 다음 단계는 바로 이 행정에서의 전문성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공동 생산을 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이 해법입니다. 2021년 현재 행정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그 행정 패러다임이 공동 생산 모형이에요. 여러분 익숙하지는 않으시겠지만 곧 익숙해지실 겁니다. 근데 이미 인천광역시는 공동 생산을 위해서 읍면동 단위에 좀 더 이렇게 뭐랄까요, 결속적인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주민자치라는 조직에 투자를 해놨어요. 그러면 아까 그 오늘도 우리 민혁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24살짜리가 독고사가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바로 그거 원래는 정부가 그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게 메인스트림 서비스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 정부가 예를 들면 보건복지사들이 다 현장에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 일 다 낼 수가 없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바로 현장에 있는 지역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활동력과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주민자치 같은 조직을 끌어들여서 함께 논의하고 함께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는 학습 과정.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런데 이제 행정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은 주민자치가 만들어졌으니까 니들 따로, 우리는 또 메인스트림 서비스를 우리가 해야 되니까 이것 따로 경계를 아주 명확하게 그려놓죠. 앞으로 고통스럽더라도 아마도 이 공동생산의 모형이 이야기가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아마 우리 인천광역시는 지금 몇 년에 걸쳐서 투자한 주민자치회 또는 마을공동체 기반의 주민자치회, 이런 것들이 큰 자산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방향성도 이렇게 지금부터 가져가야 되고요. 그러려면 행정혁신이 필요하죠. 읍면동의 행정혁신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읍면동의 행정 어떤 권한 강화, 동장님하고 주민자치회가 같이 거기서 논의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듯이 단순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선순위 또 프로그램의 어떤 설계, 공동 전달, 공동 평가까지도 함께 주민들과 할 수 있는 이런 것, 초기엔 좀 어렵겠지만 이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현장의 민첩성과 현장 중심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처방이다. 이건 너무나 명확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도 제가 이론적인 얘기라고 하지 마시고 누가 먼저 이런 것들을 실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런 모형들을 여기다 적어놨고요. 제가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 한마디로 읍면동 단위에서 민간협치는 뭐가 되느냐면 바로 행정 그리고 주민자치를 통해서 지역 공동체 역량이 강화되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읍면동 단위에서 지금보다는 더 많은 의제를 가지고 소위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장님들과 또 공무원들과 함께 의제를 만들어내고, 평소에 이런 관계들이 형성이 되면 나중에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와 같은 재난이나 이런 게 닥쳤을 때 훨씬 현장에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거의 투자를 해나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어차피 지금 그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전 지구적 의제의 지방화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 이게 로컬라이제이션 오브 글로벌 어젠다가 세계 지방정부 연합이나 이런 데서 가장 지금 앞서서 나오는 이런 캐치프레이즈인데, 이게 뭐냐면은
전 지구적 의제를 지역 단위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하라. 여기서 전 지구적 의제가 바로 대표적인 게 바로 지속 가능성입니다. 또 하나는 회복 탄력성. 다시 말하면 재난이나 이런 게 닥쳤을 때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이 그걸 흡수하고 다시 이렇게 뭐랄까요, 보충하고 그다음에 앞서 나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지속 가능성, 회복 탄력성의 신천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야 될까요? 인천광역시 같은 큰 단위도 중요하지만 바로 마을 단위에서 실천하는 시민들이 더 많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주민자치 같은 이런 마을 공동체 주축 조직을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유엔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17개 목표, 이걸 다 교육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두고서는 마을 의제도 끄집어내고 주민 참여 예산제의 우선순위도 정하게 되고, 그러면서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중요한 주제들이 이런 거고 우리가 해나가는 게 이런 것들이구나. 이제 이런 어떤 소위 말하는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 관점에서 주민자치회나 마을자치를 강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전 지구적 의제를 어떻게 접목시킬 건가 하는 이런 고민도 같이 가면서 이렇게 해나가면 우리 인천광역시가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품격 있는 도시로, 이미 품격 있는 도시이지만 훨씬 더 품격 있는 도시로 거듭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은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민호 위원님. 네, 지금 우리 곽형현 교수님 말씀 중에 그 마지막에 UN SDGs 관련된 내용이 좀 나왔는데요. 지금 여기 그 행정국 조동육장님 들어와 계시죠? 조동육장님 들어와 계신가요? 다른 그 지금 회의 관계로 총무장이 들어왔습니다. 총무과장이 들어왔습니다. 총무장님 들어와 계세요? 예. 네. 지금 그 일단 먼저 이제 협치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회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의 역할과 위상이 제고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현재 그 담당 부서가 환경정책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를, 물론 이제 그분들이 뭐 동행위원회라든지 뭐 여러 군데 지금 들어와 있긴 하지만 이 담당 부서를 정책기획관실로 지금 옮기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소통기획관 쪽도 그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최초의 거버넌스 기구이자 이 거버넌스의 활동을 제일 오래 해온 그 기구를, 단체를 조금 우리가 어떻게 좀 활용도를 높일 것인가 하는 쪽에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를 좀 어떻게 좀 해보는 방안을 좀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곽경현 교수님도 좀 코멘트 주실 거 있으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과 연관해서 그 자원봉사, 제가 행정국 얘기를 한 거는 자원봉사 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하다. 지금 자원봉사 센터가 수요처와 공급처를 매칭시키는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자원봉사 역량과 그 공공 분야를 어떻게 확대시킬 것인가 하는 고민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아까 그 SDGs를 주민자치회에 이렇게 뭐 알려주는 정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교육을 제공하고 자원봉사센터가 이 교육 안정만으로도 자원봉사를 시간을 인정해주는, 그래서 그 자발적인 주민 참여를 확대시키는 것. 예를 들면 저희가 집에서 몸무게, 그러니까 체중계에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몸무게가 빠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표 중에 그 하천의 그 수질 관리, 뭐 그러면 집 앞에 하천에 가서 매일 BOD를 측정하는 것만으로도 수질이 좋아질 수 있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지표에 대한 그 SDGs 목표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주고 그걸 자원봉사로 인정해주는 체계. 그래서 자발적인 주민 참여가 확대가 되고, 자발적인 주민 참여가 확대된 상태에서 사실 주민 참여 예산이 들어간다면 이건 정말 폭발적인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순서가 없이 주민 참여를 예산을 어떻게 그 주민 참여의 이 유일한 그 통로인 것, 틀인 것처럼 하고 있어서 이런 좀 체계를 지금 늦다고 생각할 수 있고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이런 체계를 좀 밟아가면 어떤가. 그래서 주민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는 자원봉사의 어떤 체계. 그래서 그 다음에 그렇게
참여해본 사람들이 주민참여 예산을 통해서 또 참여를 맛보게 되고 그것이 주민자치회로 연결돼서 주민자치회가 확대되고 역량이 강화되는 이런 좀 늦었더라도 체계를 잡아가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곽경근 교수님 좀 코멘트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곽형근 교수님 혹시 답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저는 정말 지금 솔직히 손민호 위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시의 위원님 중에 저렇게 높은 수준의 어떤 이렇게 통찰력을 가지신 분이 계신가라고 이렇게 좀 굉장히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을 우리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이 지속가능 협의회 대전에도 있죠. 근데 이제 이게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아까 경로 유전성에 의해서 이게 가지고 있는 한계가 뭐냐면 과거에 이제 환경 문제, 지속 가능한 발전은 환경에만 이렇게 초점을 두기 때문에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의 어떤 폭도 좀 좁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협의회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대전시의 여러 가지 협의회나 자문위원회를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문자 그대로 공무원분들은 그냥 초대해서 약간의 자문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반영했는데 그 다음에 피드백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됐는지도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거 모르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의 요점은 뭐냐면 일단 지속 가능성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미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먹거리, 또 좋은 관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또 환경과 자원의 보존 이런 걸 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지속 가능성을 논의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거의 모든 아마 정책 영역을 다 커버한다 그런 맥락에서 정책기획관실이나 이런 데 가는 거는 뭐 충분히 정당성을 가진다고 근거를 가진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초점이 흐려질까 하는 이제 그런 우려는 생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다음 세대라고 하는 우리 뭐 생존이 아니라 좀 이렇게 근사하게 지금 우리가 좀 지금 희생해서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담론을 환경부터 또는 사회적 관계, 경제는 뺀다고 하더라도 그런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자문위원회 방식은 제 생각에는 이게 너무 소극적입니다. 또 그래서 행정위원회를 바뀌어버리면은 너무 강력하니까 이제 이게 또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우리 워킹그룹 얘기를 자주 드리고 있는데요. 워킹그룹은 진짜로 유연하게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이 지속가능 협의회를 워킹그룹 방식으로 해서 가지고 있는 문제들, 소위 말하는 시민사회단체인데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미리 흡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나가면은 다시 말해 정책에 반영을 해나가면 공공활동도 훨씬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게 별로 공직자분들은 이렇게 같이 머리를 맞대고 민간인들하고 같이 이야기해 본 경험이 없고요. 역으로 시민사회단체는 그런 경험이 많으냐. 시민사회단체분들도 같이 공무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같이 얘기를 해본 적도 없고 결론을 도출해내는 경험도 없기 때문에 잘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학습 과정을 통해서 스몰 윈즈, 작은 어떤 성과들을 경험하면서 공무원분들이 야, 시민사회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저 전문성이 접목이 되니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이런 경험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이런 지속가능 협의회 같은 어떤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이제 시민사회와 소위 말하는 이 공조직 간의 신뢰 회복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같이 대전시만 해도 이게 너무 벽이 이게 커가지고요. 막 큰 소리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는 워킹그룹도 있고 약간 시들시들한 워킹그룹도 있는데 그건 거기에 누가 앉아서 정말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뭐 이런 부분에 달려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얘기가 너무 길어서 죄송하고요. 어쨌든 지금 저는 손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고민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원봉 SDG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속가능에 관한 지표들은 실천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시민이나 주민들 중에 지속가능성이라는 말을 알고 계신 분이 얼마나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맥락에서 넛지라고 하잖아요. 옆구리 쿡 찌르듯이 여기저기서 SDG에 관한 담론이 막 운영이 되다 보면 그게 바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중요한 주제들이야라는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주민 자체에 연계하고요. 아까 행정국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맨 마지막에 행정국이 자원봉사 시스템만 이렇게 언급을 해놨더라고요. 예산 얼마 해가지고. 근데 사실은 우리 손민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그 자원봉사 시스템을 주민자치의 활동과 연계해서 거기서 만들 의제들을 해나갈 때, 또는 동단위에서 주민자치회가 원하는 어떤 사업들을 해나갈 때 인천광역시가 가지고 있는 이 자원봉사 센터의 그 자원들을 연계해주는 이런 노력들, 또 그 연장선상의 사회혁신과 연계해주는 이런 노력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연계해가면서 뭐라 그럴까요? 인천광역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이렇게 뭐 네트워크화하는 이런 실험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 인천광역시 의회에 손민호 의원님이 계신 게 인천광역시에는 큰 아마도 그 인적 자산이라는 걸 오늘 확인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손민호 위원장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그 예산 정책 토론회가 제가 우려했던 만큼은 아닌 것 같네요. 조금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좀 좋았고요. 이게 아마 줌으로 했기 때문에 또 좀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 정책 토론회가 조금 더 이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고요. 전 공무원들께 이제 많이 들어와 계시니까 부탁을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예산 정책 토론회가 예산을 어디에다가 좀 바꿔서 투입을 해볼 것인가 하는 걸 주민들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 해 한 해 사업이 반복되면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을 향해서 갈 수 있나? 이제 우리 신보원 소통협력관하고 그 회의 때마다 뜬금없는 질문을 해서 우리 협력관님 많이 당황하시고 하시는데, 사실 뭘 좀 추정하면, 아니면 사업을 어떻게 좀 바꿔보면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을까? 그 사업을 점검하기 위한 그 성과 보고서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 사업을 점검하기 위한 성과 보고서가 아니라 실제로 지향하는 바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실제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일하는 지향점으로서의 자기 분야에서의 SDGs를 좀 심도 있게 좀 공부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나가야 될 지향점을 알고 하는 것과 그에 사업을 수행하기에 급급한 것과는, 그게 5년, 10년이 지나면 정말 큰 차이를 보일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꼭 좀 자기 분야의 SDGs를 좀 공부를 좀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예,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곽형근 교수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많이 배웠고요.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저 스스로도 또 이렇게 고무적인 어떤 생각을 가진 것도 많습니다. 저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도 많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저는 이제 좀 큰 차원에서 좀 인천광역시,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지 못한 태도 중에 하나가 시민들을 좀 덜 신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신뢰 게임으로 좀 이걸 바꿔야 된다. 다시 말하자면은 일단 믿고 시민들이 좀 서투르고 또 나름대로 좀 시행착오를 겪는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을 좀 존중해주는, 또 격려해주는 이런 태도가 앞으로 아마 인천광역시의 전체 역량을 키우는데 그게 도움이 될 거다. 이게 예를 들면 공모제, 아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 시민사회 부분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공동체 부분까지 다 시민사회 부분으로 우리가 포함을 시켜 생각했을 때 마치 우리 그 정부가 시민사회 부분을 제조하거나 또는 일종의 그게 성과로 나타나니까 뭐 식민지화라고 그럴까요? 그런 표현들까지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이렇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세계화 시대에 인천광역시의 역량은 단순히 인천광역시 정부만의 역량이 아니라 시민사회 부분, 제3부분의 역량을 키워야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사람에게 투자를 해서 시민들에게 투자를 해서 끌어올릴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어야 되고, 그거는 단순히 뭐 공모 방식이나 아까 이제 위탁 방식이나 이렇게 해서 그 시민사회를 길들이게 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좀 신뢰하면서 시간을 두고 이렇게 지원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다른 데 눈치는 보지 말고, 보통 이제 다른 데가 뭐 하냐, 중앙정부가 뭐 하냐, 이게 아니라 아까 우리 이혜경 센터장님도 말씀드렸지만은 예를 들면은 사업비가 아니라 활동비를 얼마나 더 많이 줘서 나름대로 주민들이 역량 강화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 그게 만약에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제일 먼저 해보자는 이런 태도, 또 그 연장선상에서 이 행정의 어떤 스케줄에 다 맞춰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좌절하고 번아웃돼서 녹초되는 이런 것도, 야 이거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을까? 그러면 인천광역시가 제일 먼저 그런 걸 좀 완화해 줄 수 있는
그런 규칙들을 만들어내고 실행해 나가는 것.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주민이나 시민들에 대한 신뢰로부터 출발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부터의 문제냐 이긴 한데 저는 정말 어느 지자체든 좀 그게 인천광역에 있었으면 좋겠고 또 제 고향인 대전광역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나 어려우니까 다 시민들도 힘들고 또 결과 자체도 보면 어떻게 행정이 원하는 것만 얘기를 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큰 차원에서 좀 우리가 신뢰 게임을 한번 바꿔보자. 좀 시민들에 대한 신뢰 게임. 중앙정부도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 게임으로 바뀌어야지 지방정부가 역량도 가지고 뭐 열심히 일도 할 텐데 자꾸만 이제 의심하고 막 이렇게 통제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얘기가 너무 길어졌고요. 그다음에 그 마을 주민참여 예산제를요. 우리가 아까 재정민주주의라고 하는 포괄적인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지 말고요. 제 생각에는 대전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마을 계획은 마을 단위. 그다음에 주민자치의 큰 마을 단위에서의 공동체 주축으로 주민자치는 또 나름대로 우리가 육성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원해주고 이게 이제 서로 마을계획 따로 자치계획 따로 이러다 보니까 충돌이 되는데 사실 주민참여 예산제를 정책 수단으로 이렇게 삼아서 예를 들면은 인천광역시의 읍면동의 주민조직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시드머니 이런 걸로 해서 주민참여 예산 적어도 지역회의를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회가 주도한다면 적어도 다른 조직도 다 끌어들여라. 주민자치 중심으로. 아니면 주민자치를 전환이 안 됐다면 다른 마을 공동체 조직을 비롯해서 기존에 있는 자생단체까지 끌어들여서 함께 주민자치, 그러니까 자치계획을 세워라. 그리고 그렇게 그 상태에서 다시 주민자치로 전환을 한다든가 이런 그 주민참여 예산제의 그 조타수 역할을 인천광역시가 해주는 것. 소위 시행착오를 좀 덜 겪도록 형님 노릇을 인천광역시가 잘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바로 주민세 걷어가지고 주민참여 예산제로 지원할 때 적어도 읍면 동 단위에서 주민조직 네트워크에 초점을 두고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해서 그러한 문화, 그러한 어떤 인프라를 깔아낸다든가 이런 아이디어들이 자꾸만 접목이 돼야지 인천광역시의 존재 이유가 있다. 자치구나 군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얘기가 너무 길어서 죄송하고요. 제 토론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